자, 29번 문제인데 29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양도 차익 설명으로서 옳은 것, 양도 차익에 관한 내용의 문제입니다.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죠. 그리고 양도 차익에 대한으로서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은 실지 거래가에 있다면 필요 경비 안에 들어있는 취득가도 실지 거래가에 따라가서 실지 거래가에 한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실지 거래가한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여기에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은 실지 거래가 일대 적용입니다. 추계 결정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계 결정할 때는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대신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에 대한 내용은 취득했던 시점에 기준시가에다가 3% 곱하는 것이고요. 미등기일 때는 0.3% 곱한다. 이런 내용까지 알면서 이제 문제 봅시다. 문제에서 1번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보니까 실지 거래가 알 수 없다 이 말 나오죠. 이 말 나왔으면 추계결정 순서입니다. 추계결정 순서로서는 매, 감, 환, 기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상가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오래전에 취득했을 때에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 환상가액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같이 비교해 볼 때 양도가액은 최근래 거예요. 그럼 최근래 거에다가 환상가를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에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가 아니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가 이 내용을 구별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나온다면 매, 감, 환, 기 되고요. 또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 매, 감, 기로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양도가액은 환상가에는 적용되지 않고 취득가액에서 환상가가 적용된다. 이 내용까지 더불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1번 보니까 취득 당시죠. 취득가액 알 수 없으니까 매, 감, 환, 기로 가야죠.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1번 틀렸고요. 2번 갑시다.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와 취득 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로 산정한다. 맞죠? 또 양도가가 기준시가였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또 양도가액이 매매 사례가였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서 이제 거기에다가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2번은 맞고요. 3번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로 계산되는 경우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은 실지 거래가일 때 적용됩니다. 실지 거래가일 때 적용됨으로 인해서 추계 결정일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추계 결정일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대신 적용됩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로서는 취득했던 시점에 기준시가에다가 3%를 곱하죠. 미등기는 0.3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4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4번에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정해준 가액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국가가 정해준 가액을 보고 기준시가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되겠죠. 취득 기준시가에다가 10% 곱한 거다 틀렸죠. 3%입니다. 3%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4번도 틀렸고요. 5번 갑시다. 5번은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지적 제조사 나오면서 면적 증가 나오죠. 면적 증가 나온다면 취득가액에서 제외. 취득가액에서 제외니까 필요경비로 하지 않죠. 그런데 필요경비로 한다 틀렸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도 기억하세요. 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나온 거니까요. 다시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서 단어로 볼 때 토지 지적 제조사 나오면서 면적 감소 나왔으면요. 그때는요. 비과세. 30번 취득세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개수란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맞죠? 1번 맞고요. 2번 갑시다. 주택 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 매각 차손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도 문제가 아주 잘 나온 쪽이니까 이론상으로서 정리해 줄게요. 이론 키에 대한 이로서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육쪽 보시면 오른쪽에서 4번 키 나옵니다. 4번 키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 과세 표준 뜻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나 과세 표준 뜻만 알고 있으면 지방세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과세 표준 뜻은 과세하는 때의 가액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니까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입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죠. 이제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볼 때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 따라간다는 거. 취득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취득 당시 가액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세자 앞에는 단어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등록 면허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어떨까요? 틀린 거예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 당시 가액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법은 한글 공부하면 돼요. 한글 공부 안 되면은 국어 공부도 아니에요. 한글이에요. 한글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맞춰가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취득 당시 가액이란 말은 취득 시기의 가액을 의미해줘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 연부취득일 때의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연 단위로 돈 준 날입니다. 그럼 연 단위로 돈 준 날의 금액이니까 연부취득일 때의 과세 표준은 연부 금액 나오겠죠. 그 연부 금액이 어떤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는 가로로서 표현돼요. 매해 지급되는 금액 이렇게 나옵니다. 매해 지급되는 금액이니까 이제 조심하실 점 나오겠죠. 연부금 총액 그러면요. 틀려요. 연부 금액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요? 그리고 이 매해 지급되는 금액에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함으로써 신고가액이에요. 그런데 신고가액의 뜻에 대한 내용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 동그라미 2번 내용으로 표현되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나왔어요. 어디가 큽니까? 시가 표준액 크니까 끝말은요. 시가 표준액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동그라미 3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가로에가 신축, 재축, 재외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건축은 대표적으로서 중축을 말합니다. 중축을 말하니까 증가분만큼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증가한 가액의 의미는 후 가액에서 전 가액을 뺀 차액을 말합니다. 증가한 가액은 차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증축되었을 때의 증가한 가액으로서 차액 금액으로서 신고하겠죠. 그런데 그 신고된 차액 금액이 시가 표준액 차액보다 적었어요. 그럼 뭘로요? 시가 표준액의 차액이다. 이런 뜻으로 된 것이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은 차액으로 아시면 됩니다. 개수도 가액은 증가되니까 증가한 가액. 토지 지목 변경도
가액이 증가되니까 증간가액 이렇게 나오는데 토지 지목 변경 조심하세요.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만 나왔다면 증간가액으로서 차액입니다. 그런데 토지 지목 변경 앞에가 법인자가 있다가 할지 판결문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법에서 입증했으니까 여기서는 소요 비용입니다. 만약에 법인자랄지 판결문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요 차액이다, 증간가액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사실상 취득가, 사실상 취득가란 말은 시가 필요가 비교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는 시가 필요가 비교하지 않으니까 항상 사실상 취득가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가 이렇게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취득가에 해당되는 거래를 외우시라겠죠. 외울 때 첫 글자로서 외우시라겠어요. 첫 글자로서 국, 외, 공, 판, 법, 부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취득가. 첫 글자가 국, 외, 판, 공, 법, 부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로서 적어졌다면 그때는 신고가 됩니다. 신고가니까 시가 평가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심하실 점으로서 부자 조심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 시기를 물어본다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 표시 물어본다면 사실상 취득가. 그래서 문제상에서 취득 시기를 물어봤는가 아니면 과세 표시 물어봤는가 그걸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의 뜻 본다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돈 준 금액이 사실상 취득가입니다. 이제 아는 것은 실제로 돈 준 금액이다 이렇게 알면서 문장 보시면 돼요. 문장 보니까 일시급 나왔어요. 이랬을 때 할인된 금액으로 돈 줄까요? 할인 받은 금액으로 돈 줄까요? 할인 받은 금액은 돈 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시급 나왔으면 그 말은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내용은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그 이자 금액은 간접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들어갑니다. 2번 꼭 기억하세요.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개인 취득인가 법인 취득인가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이 할부 조건으로서 취득하였다고 하였을 때 돈 준 금액 안에는 할부이자가 들어있죠. 그 할부이자에 대한 내용을 또다시 떼어내서 넣어주면은요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니까 개인 취득일 때는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 중개,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법인은 장부 작성하니까 포함됩니다. 법인 취득으로 나온다면 포함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억할 것이 중개 보수예요. 중개 보수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겠죠. 또 다시 농지 보전 부담금.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지급해줘야 취득할 수 있어죠. 그래서 농지 보전 부담금도 돈 준 금액이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때 설계비 줘야 되겠죠. 설계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 대한 내용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채무 인수조건 취득할 때입니다. 채무 인수조건 취득할 때는 지급했던 현금 지급에다가 채무 인수액을 포함해서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채권을 만기 전에 은행에 팔므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에 대한 내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걸 조심하세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왜 포함되지 않냐면 취득 시기 이후 비용이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사 비용 어떨까요?
이주비, 후비용이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광고 선전비도 후비용이니까 포함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했던 비용, 이용했던 자가 부담했던 비용을 내 취득가액에다 포함된다? 이런 병신. 병신의 말은 떠오르겠죠. 시험장에서.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했던 자가 부담했던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서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문제로 와볼 때에 3번. 선다 3번에서 배우자, 직계, 좀, 비속. 여기서 직계, 좀, 비속은 대표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상식 경우와 특수 경우 두 개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봅시다. 일반적 상식부터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고 아들로부터 돈 받는다? 아니죠. 일반적 상식은 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일반적 상식으로서는 증여입니다. 증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특수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통장에다가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에서 입증했어요. 은행 잔액증명서에서 입증했으니까 돈 준 거죠. 그럼 뭘까요? 유상입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볼 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을 넣으면서 대가 입증 단어, 그렇지 않으면 교환 단어, 그렇지 않으면 파산 선고 단어, 그렇지 않으면 경매 단어가 있어요. 있다면 그때 끝말은요 유상으로서 갑니다. 하나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 일반적 경우로서 증여입니다. 이제 볼 때에 거기에서 3번 보니까 대가 입증 단어, 경매 단어, 파산 선고 단어, 교환 단어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끝말은요 증여. 맞죠?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 4번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의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이에요.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세율을 무겁게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 방지로서 중과되는데 사치성 재산은 이미 여러분들이 외워져 있어요. 외워져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라도 외워놨어요. 쓰리고로서 골때림 별로서 써팔이다 이렇게 해왔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고급 주택, 투고,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골프장, 별장에 대해서 취득하였다면 세율에 대한 내용은 표준 세율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다가 8% 더한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사치성 재산의 중과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밀집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아주 까다로워요. 아주 까다로우니까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요. 과밀 억제권력 내려놓았는가 대도시 내려놓았는가 이걸 구별하세요. 어차피 글자가 적어졌을 거니까 그 글자 보고 판단하세요. 과밀 억제권력 내려놓았다 합시다. 과밀 억제권력 내려놓았다면 공장을 신설, 증설하였을 때 그 공장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왕창 취업됩니다. 왕창 취업되면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니까 그 인구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하죠. 이때 중과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4%를 더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에 대해서 중과했으면 사무직도 중과해 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아요. 사무직에 대한 내용은 본점입니다. 본점. 그리고 비영리법인에서 본점과 같은 말로서 쓰는 것은 주사무소 그래요. 본점, 주사무소의 신설, 증설에 대한 내용도 중과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으로서 신설, 증설이에요. 만약에 문장에서 과밀 억제권력 내 넣으면서 포괄적 승계 취득 이렇게 나온다면 승계란 말은 이어받다는 거죠.
이어받은 거니까 인구의 밀집이 왕창 되지 않아요. 여기다 내용 인구의 밀집이 예전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은 거니까 왕창이 아님으로써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본점. 본점이지 지점으로 나온다면요. 지점은 지방이 많이 있죠. 그랬으니까 중과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후에 신설, 증설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볼 때 제척 기간의 일반적 경우는 최소 단위가 5년입니다. 5년 후 그랬죠. 제척 기간 끝났으니까 중과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장을 보니까 문장에 대한 내용이 과밀 억제권력 내로 나오지 않고 대도시 내로 나왔어요. 대도시 내로 나왔다면 두 개만 조심하시고,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여기에 없어요. 없으면 막바로 끝말가세요. 끝말에서 중과한다 가세요. 그 두 개 단어에 대한 내용이 사택이에요. 사택. 사택은 복지죠. 복지니까 중과하지 않습니다. 또 중과 제외 업종. 중과 제외 업종이니까 당연히요. 중과하지 않아요. 요 두 단어가 있으면요. 그때 어때요? 제외. 이 두 단어가 없이 대도시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러니까 대도시 나와주고 여기 옆에의 사택 단어와 중과 제외업종 단어가 없어요. 없으면 그 말은요. 중과한다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대도시 내 지점의 포괄적 승계 취득 이라도 그 문장에서 사택 단어, 중과 제외업종 단어 없죠. 그 말은요. 중과한다. 이렇게 해서 단어 찾기 하세요.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리고 대도시 내로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으로서 중과될 때의 세율은 표준 세율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세배합니다. 세배하면서 4%를 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과밀 억제권력 내도 수도권 지역이고 대도시 내도 수도권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여기도 수도권 지역, 여기도 수도권 지역이니까 요 한 물건이 두 개로서 중복될 수 있어요. 한 물건이 두 개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내용을 보고 중복됐다는 겁니다. 중복됐을 때는 하나만 적용돼요. 그 하나가 예외사항으로서 표준세율의 3배입니다. 표준세율의 3배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중복됐을 때 원칙을 기억하세요. 중복됐을 때 원칙. 동일 물건에 둘 이상 세율이 적용됐다. 두 개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중복이죠. 여기도 하나만 적용돼요. 그 하나가 원칙은 높은 세율이에요. 이렇게 원칙으로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건 예외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 적용되는 것이 다른 거예요. 표준세율의 3배 이렇게 나와지는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중복됐을 때는 원칙은 뭐다? 높은 세율이다. 이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따라서 볼 때에 4번 보니까 대도시 나왔죠. 그러면 그 옆에 문장의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요. 길어가니까 여기서 단어 찾기 해야 돼요. 사택 단어, 중과 제외업종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끝말은요. 중과한다. 맞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다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문장에서 글자가 쭉 나오다가 중과 제업종의 외 업종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제 저한테 질문 들어옵니다. 질문 들어온 것이 여기 중과 제업종 단어가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중과 제외로 나와야 되는데 중과로 나옵니까? 이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중과 제업종 단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중과 제업종, 외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이건 국어 공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부담부 증여 나왔죠. 그러면서 그 밑에가 채무, 빚 갚았죠. 빚 갚은 건 유상거래입니다. 유상거래인데 무상취득이다 틀렸죠. 무상이 아니라 유상. 이렇게 나오줘야 맞습니다. 여기처럼 무상으로 나오려면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외 나머지 이렇게 나와줘야 무상으로 갑니다. 증여로 간다는 얘기예요. 5번 틀렸고요. 31번 재산세 틀린 것은 1번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본다. 여기에서 마침표 앞을 보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자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어요.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거기서 포인트를 잡는데 포인트는 공유. 공유 이 말 나왔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지분권자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2번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은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문장의 문제 키의 거의 90% 이상입니다. 은자 앞에 과세 표준 나왔죠. 그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볼 때 부동산이 나온다면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공정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토지, 건축물이었으면 70%, 주택이었으면 60% 이게 공정입니다. 이제 그 문장에서 공정 단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맞습니다. 선박 항공기를 물어본다면 그대로 시가 표준액이에요. 공정 단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 갑시다. 3번 주택을 2인 이상 공동 소유. 자, 여기에서 주택 단어가 나온다면 이 주택 단어 보면서 이 단어 안에는 부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주택 수를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니까 이제 이 내용을 떼어내 보세요. 떼어내 본다면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것이 한 물건으로서 주택이란 겁니다. 그럼 이제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한 물건이에요. 주택이란 한 물건이니까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이 나와야 돼요. 합산한 내주죠. 왜? 한 물건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 때에 구분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과세 표준 나왔으니까 세율 물어본 것은 누진세율입니다. 주택 나왔을 때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하시면 돼요. 누진세율이다. 0.1%부터 0.4%까지 누진세율인데 0.1%부터 0.4%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재산세에서 주택 넣으면서 세율 물어본다면 그때는 누진세율 하시면 돼요. 일반 주택도 고급주택도 농가주택도 누진세율입니다. 자, 이 내용을 어디하고 비교하냐면 별장하고 비교합니다. 별장은 여러분들이 주택법 배울 때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거용 건물로서 늘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별장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엔드 조건인데 맨 앞에가 주거용 건물로서 그랬죠. 그랬으니까 이 별장에 대한 내용은 뭘로 과세냐면 주택으로 과세입니다. 주택으로 과세된다. 주택으로 과세 됨으로 인해서 이 별장 단어 안에 똑같게 부수 토지가 포함됐다.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원인이 뭐였어요? 뭘로 과세니까요? 주택으로 과세니까 얘가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포함된 걸 떼어내 봅시다. 떼어내 볼 때에 별장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게 곧 뭐다? 별장이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별장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구분해서 과세한다면 어떨까요? 틀려요. 이게 한 물건인 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구분이 아니라 합산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합쳤음으로써 여기에 대한도 누진세율이 적용돼야겠는데 이것만큼은 예외상입니다. 예외상으로서 세율은 4% 비례세율이에요. 이제 여기서 알 것, 별장은 주택으로 과세되는데 세율만 주택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게 있으면 이제 어떻게 문제 나와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과 별장의 납부 기간은 동일하다 이러면 어떨까요? 세율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납부 기간 물어봤으니까 동일하겠죠. 맞아요. 세율만 주택이 안 따라가거든요. 또다시 주택과 별장의 과세 표준은 동일하다면요. 그것도 맞아요. 세율만 안 따라가고 나머지는 다 주택에 따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드렸으니까 이제 보죠. 주택 나왔죠. 주택 나왔으니까 거기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치겠죠. 합쳐서 주택 토지와 건물과를 합산한 과세 표준에 맞죠? 세율은 뭘로? 누진세율.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액을 주택 나왔으니까 요 단어 안에가 부수에 포함되어 있죠.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쳐서 세액 산정하여 뒤에서 시가편의 비율로서 안분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로서는 조심하실 점이 시가 표준액 비율이에요. 건물 면적 비율 아니에요.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서 안분. 그 내용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5번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어떤 말 나왔습니까? 직전 연도. 직전 연도 이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세부담 상한 생각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장 길었던 문장에 대해서 틀렸는가 맞았는가 구별이 됩니다. 직전 연도가 세부담 상한 생각하겠으면 이제 거기에서 주택 단어가 있냐 없냐 보는 거예요. 주택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일반적 경우로서 100분의 150까지로 합니다. 하나 주택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일반적 숫자 100분의 150까지보다 낮추어진 숫자입니다. 이제 거기 문장에서 주택 단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100분의 150까지보다 낮추어진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 숫자로 돼 있죠. 틀렸네요. 물론 숫자까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숫자에 대한 내용은 맞게 줄 건데 거기에서 숫자까지 말씀을 드리면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이하였다면 100분의 105까지,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였다면 100분의 110까지, 6억 초과했으면 100분의 130 이런 숫자로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까지 다 외우기 힘드니까 주택 단어가 나왔다면 일반적 숫자 100분의 150보다 낮추어진 숫자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문제 푸는 게 도움 될 겁니다.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32번에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이호가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이호가세에 대한 내용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 문제가 어려울 때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호가세에 대한 내용이 올해 신설된 내용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됨으로 인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렇게 보죠. 갑이 배우자, 그렇지 않으면 직계존 비소에게 증여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합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됨으로 인해서 증여세 세액 산정 들어갑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에 공제된 금액은 6억이 있습니다. 그럼 6억 금액이 증여했던 시점에서 안 됐으면 증여세 납부하지 않을 것이고 6억 초과했으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조금 납부합니다. 그럼 배우자가 증여세 납부하지 않았거나 증여세 조금 납부하고 증여받았던 물건을 막바로 팔아요. 막 팔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없죠. 제로가 됨으로써 양도소득세까지 회피되는 내용이 나타나니까 오랫동안 보유하고 팔아라. 만약에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고 팔았다면 예전에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공제해줬던 것을 양도했던 시점에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과세하는 거니까 뭐라 칭하냐면 이월과세라고 칭합니다. 이월과세에 적용되려면 증여받아서 5년 내에 파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배우자가 증여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5년 내에 양도하였다고 한다면 양도했던 시점에서 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과세니까 2월 그럽니다. 5년 내에 팔았으면 2월 과세에 적용되는데 어떻게 이 증여세를 과세하냐면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하지 않고요.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으로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보고요.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봤을 때 비교하면 돼요. 비교하려면 눕히면 됩니다. 눕혀봤어요. 이만 크죠? 이 부분이 뭐였을까요? 여기예요. 여기 증여세예요. 증여세. 여기에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 과세하겠다? 5년 내에 팔았을 때 양도했던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셔야죠.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 한 자일까요? 받은 자일까요? 여기는 받은 자, 여기는 한 자. 그러니까 포인트를 한이란 단어에다가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여 한 자의 취득일, 이 취득 시기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증여 한 자는 증여자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상에서 이월과세에 해당됐을 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 받은 자의 취득일 이렇게 나오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 그건 틀린 거예요. 증여 한 자 이렇게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서 요 증여세가 여기죠. 그러면 이때 증여세 납부했다면 몇 번 과세일까요? 2번 과세예요. 2번 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납부했던 뒤납부한 증여세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어져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죠. 필요경비 산입이지 세액공제가 아니에요. 그 내용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월과세에 적용된 물건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서는 3개였으나 올해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월과세에 적용되는 물건으로서는 토지, 건물, 회원권 이렇게 작년에서는 3개였습니다. 올해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게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이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로서 칭하겠죠. 부동산 취득 권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4개니까 오지 선다 만들기 참 좋음으로써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납세 의무자 볼 때 납세 의무자는 판자입니다. 판자니까 누가 팔았을까요? 수중자. 수중자가 팔았음으로써 수중자가 납세 의무자 됩니다. 수중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수중자가 배우자였다면 배우자 본인에게 납세 의무를 지음으로써 배우자끼리는 연대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는 배우자니까 연대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와져요. 하나 직계 좀 비속이었다면 그때는 연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었다면
그때의 취득 시기는 증여받은 자가 됩니다. 그럼 이호가세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취득 시기는요, 증여한 자. 이런 예로서 고려하시면 돼요. 그럼 이호가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수용되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수용 단어 나왔으면 그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받은 자의 취득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이었다. 1세대 1주택이니까 투기 아니죠. 투기 아니니까 여기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국회의원들 음흉하게 자기도 끼고 싶어서 고가 주택 포함 그럽니다. 음흉한 건 기억하셔야죠. 뭐야 돼요? 포함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홀과세 적용하였던 세액 금액이 이홀과세에 적용하지 아니했던 세액 금액보다 적으면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 봅시다. 1번에서 물건은 토지, 건물에 한한다. 틀렸죠? 한한다 그러면 다른 물건은 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끼인가 안 끼인가 봅시다. 해용권 끼죠. 또 부동산 취득 권리도 끼죠. 그런데 그 물건은 끼지 못한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한자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취득 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맞죠? 뒷문장은 맞았으나 앞에 내용이 틀렸으니까 1번은 틀린 겁니다. 2번에서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맞죠? 2번 맞고요. 3번 거기에 쭉 가니까 수용 나왔죠. 수용 나왔으니까 이호가세 적용 배제. 4번 1세대 1주택 나왔고 그 밑에 보니까 고가주택 포함해서 이호가세 적용 배제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서 이호가세에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 금액이 이호가세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세액보다 적어요. 적으니까 이호가세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맞는 문장 됩니다. 33번 등록민호세 틀린 것. 먼저 등록민호세의 세원을 먼저 봅시다. 등록민호세 세원은요.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세원이에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세자 앞에가 등록 그랬죠. 그럼 등록 행위를 갖췄다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법전에서는 등록의 뜻을 적어줍니다. 이 등록의 뜻을 적어주는데 그 뜻에 대한 내용이 아주 학문적 용어고요. 아주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간결하게 합시다. 간결하게 등록이란 말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힌 경우다. 먹물 묻혔다면 징수한다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내용으로서 살펴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 갑구, 을구 배우죠. 갑구는 소유권 쪽입니다. 그럼 여기는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힌 거니까 소유권 외에다가 먹물을 묻혔을 때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포함이다, 제외다. 취득이 바로 뭘까요? 소유권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간결하게 아니까 제외란 말 나오겠죠.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같이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먹물 묻혔다면 징수입니다. 징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로 물어본다. 그럼 납세 의무자로 물어본다면 납세 의무자 뜻이 세원을 갖춘 자예요. 그러니까 먹물을 묻힌 자. 그 말을 고상한 말로 한다면요. 등기, 등록, 한자. 등기, 등록, 한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문장에서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누가 먹물을 묻혔는가 보고 먹물 묻혀진 자가 납세 의무자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면 여기에서 문장 쭉 가볼 때에 땡땡권 나왔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땡땡권자 하시면 돼요. 여기 저당권이 있으면요. 저당권자가 납세 의무자 이러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문장 쭉 가볼 때 땡땡권 나오는데 말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 대해서 납세음자는 설정자인 소유자입니다. 이 말소가 소멸이죠. 이 소멸 등기에 대해서 이익을 받는 자는 소유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자인 소유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장 쭉 가볼 때에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지는데 거기서 채권자 대위 이 말이 있어요. 채권자 대위 이 말이 있으면 저는 여기 채권자 대위란 말이 어떤 말인지 저는 몰라요. 누가 잘하냐면 민법에 대한 내용과 공시법 선생님이 잘합니다. 거기는 저보다도 훨씬 큰 과목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하찮은 세법 과목은 맞아요. 맞으니까 설명드리지 못하고 단어만 짓습니다. 채권자 대위 이 말 나왔으면 끝만 가세요.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문제는 풀릴 거예요. 자, 거기에서 볼 때에 일반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는자 앞에 뭐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물어봤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포인트는 뭐였어요? 말소. 이 말 나왔으니까 그때 납세 의무자는요 설정자인 소유자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대법원 판례는 등기가 사후에 원인 무효로 말소되면 여기까지 읽어볼 때에 등기가 그랬죠. 그랬으면 먹물 묻혔어 안 묻혔어요? 묻혔어요. 묻혔으니까 무조건 징수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부가 처분이 취소된다? 틀렸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됩니다. 왜? 먹물 묻혔으니까. 먹물 묻혔으면 잉크는 말랐죠. 잉크 말랐으니까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부가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할지 아니면 등록 면허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먹물만 묻혔다면 징수다. 등기 등록 이 말이 나왔다면 징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무덤 나왔죠. 무덤이 등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4번에서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 자, 여기서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등록하기 전까지란 말은 등록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러 가서 납부하였으면 신고한 것과 똑같은 효과죠. 똑같은 효과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라는 이유로서 맞고요. 5번에서 유상 나왔으니까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20. 맞고요. 그리고 34번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의 소득은 여기서 부동산 임대할 때 이 부동산이 사용되는 거죠. 사용되는 것을 빌려줬으니까 이 부동산 의미 안에는 부동산 권리가 들어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도 사용되는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의 대여, 지역권의 대여, 전세권의 대여, 임차권의 대여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 소득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심하실 점, 만약에 공익사업이란 말이 지역권, 지상권 앞에 있어요. 그럼 그때는 기타 소득입니다. 자, 지역권, 지상권 앞에 공익사업 단위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맞고요. 2번에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결손금이란 말은 차이난 손실 말합니다. 손실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다. 공제한다는 말은 합친다는 얘기죠. 합치면 공제되잖아요. 그래서 합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하죠.
합쳐서 종합과세 하니까 합친다. 맞고요. 그리고 뒤에서 다음 연도로 2월 공제도 가능하다. 임대는 다음 연도로 2월 공제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계속성이니까요. 하나 양도 차선은 다음 연도로 2월 공제되지 못합니다. 왜? 언제 팔지 모르니까.로 나오시죠. 그림까지 같이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부니까 동일 세대. 부부에 대해서 주택수는 합쳐요. 합치니까 2주택 임대죠. 1주택의 임대는 전세금도 비과세, 월세도 비과세입니다. 하나 2주택의 임대였다면 전세금에 대한 과세하지 않고 월세 과세입니다. 전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 주택 임대는 3주택으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일 때에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이제 여기는 보니까 월세죠. 월세로서 월세 연간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였다면 작년까지는 비과세였습니다. 하나 올해부터는 과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세 돼야겠죠. 그런데 과세 소득 없다 틀렸죠. 틀렸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월세가 2천만 원 이하였다면 과세되는데 그때 과세는 방법은 우리에게 혜택 줍니다. 분류과세 14% 아니면 종합과세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금융가에도 같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했다면 그때는 종합과세입니다. 종합과세니까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4번에서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 기준시가 10억이니까 기준시가 9억 초과됐음으로써 이 1주택은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전세금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죠? 월세는요. 과세됩니다. 전세금이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되는 주택은요. 3주택,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 이렇게 나왔을 때에 전세금이 과세됩니다. 4번 맞고요. 5번 나오네요. 3주택 나오죠. 가로 빼고 연결해 보니까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 이렇으니까 전세금은 간주 임대료로서 총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맞죠? 상가로 나오면 어떨까요? 상가로 나왔다면 그때는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관계없이 보증금은 다 과세됩니다. 상가로 나온다면 전세금 과세다 하시면 됩니다. 뭘로 나와야 비과세일까요? 주택.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5번 갑시다. 과밀 억제권력 내 취득세 중과세율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지점 나왔죠. 그랬으니까 과밀 억제권력 내로 나왔으니까 지점은 중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과한다 틀렸죠. 2번 과밀 억제권력 내 본점 신설 증설은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다. 거기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의란 말은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100분의 400이니까 4배를 곱한다? 그럼 4배를 곱하게 되면 8% 다는 거죠. 여기는 2배 다는 겁니다. 2배 하는 거니까 100분의 200을 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100분의 200 해야 2배 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지점 밑에 줄에서 승계 취득도 중과세 적용된다. 틀렸죠?
지정과 승계 취득은 중과하지 않는다. 4번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본점의 부동산과 그의 부대시설 부동산을 말한다.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부동산에 포함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과밀 억제권력 내, 대도시 내인 경우는 두 가지 중과세율 모두 적용된다. 틀렸죠? 하나만 적용돼야죠. 그 하나가 표준세율의 3배. 5번 틀렸고요. 36번. 여기다 5분 쉬었답니다.